서울 한복판 백화점 지하 통로에 새벽부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건 명품 가방도 한정판 운동화도 아닙니다. 바로 김밥 한 알 크기의 쿠키 4개, 가격은 22,900원입니다. 직장인 최 씨는 아내 몰래 연차까지 내고 이곳에 섰죠. 개장 2시간 만에 완판되는 이 쿠키의 이름은 두바이 쫀득 쿠키, 줄여서 두쫑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냉면집, 국밥집, 심지어 이불 가게에서까지 똑같은 쿠키를 팔기 시작했거든요. 원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누구나 허락 없이 따라 만들어 팝니다. 이게 과연 괜찮은 걸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뒤흔든 두쫑쿠 열풍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된 물량이 개장 2시간 만에 전량 매진됐습니다. 김포에 본점을 둔 몬트 쿠키. 작년 4월 두쫑쿠를 처음 만든 원조 브랜드죠. 이 집 대표는 하루에만 2만에서 3개의 쿠키가 팔린다고 밝혔습니다. 팝업 스토어 매장, 온라인을 전부 합친 수치입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김밥 한 알 크기 쿠키 4개에 22,900원, 개당 5,700원이 넘습니다. 4개를 합친 왕쫀득 쿠키는 아예 개당 19,900원입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식사 한 끼 값인데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1인당 구매 제한이 4개뿐이라는 사실조차 이들을 막지 못했죠. 백화점 측은 인파 사고를 우려해 외부 지하 통로에 별도 대기 공간까지 마련했습니다. 쿠키를 손에 넣은 사람들의 얼굴엔 만면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단순한 디저트 구매가 아니라 하나의 성취가 된 겁니다. 가격 저항감보다 유행하는 디저트를 경험하려는 욕구가 훨씬 강했던 거죠. 대한민국이 두쫑쿠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원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이제 디저트와 전혀 무관한 업종까지 두쫑쿠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냉면집, 국밥집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이불 가게에서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유입을 위한 미끼 상품으로 쓰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헌혈이 집 수원역센터입니다. 공공 성격의 기관인데 헌혈 찬혈을 독려하기 위한 답례품으로 두쫑쿠를 내걸었어요. 온라인에는 아예 두쫑쿠맵이라는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판매처 위치와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거죠. SNS에서는 밈까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경기 속 자영업자들의 매출 하락을 두쫑쿠가 막아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업종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식당이든 가게든 이제 두쫑쿠만 있으면 손님이 오는 시대가 된 거죠. 도대체 이 쿠키가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레시피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초콜릿과 마시멜로를 섞은 얇은 피에 중동식 소면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반죽을 넣어 만듭니다. 눈치채셨나요? 이건 2024년 여름을 강타했던 두바이 초콜릿을 한국식 찹쌀떡 형태로 변형한 겁니다. 명백히 레시피를 개발하고 이름을 붙인 원작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나 허락 없이 따라 만들어 팔고 있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두쫑쿠의 레시피와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보호해줄 지식지상권이 특정인에게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대중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만들어 수익을 올려도 되는 건가?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원작자의 땀과 노력은 어디로 간 걸까요? 카피캣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식품도 이론적으로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조리법이 특허로 인정받으려면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거든요. 지식지산처 사무관의 설명을 들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기존 레시피와 다른 효과를 내야 하는데 단순히 맛있다는 주관적 평가로는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리는 인류 역사와 함께 수천 년을 발전해 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레시피를 증명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만약 기적적으로 특허 등록에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20년간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 누구도 함부로 따라 만들 수 없죠.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대다수 소상공인은 시도조차 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변리사 비용만 해도 수백만 원이 넘어가고
성공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요리 특허의 높은 장벽 앞에서 자영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몬트쿠키 이윤민 대표도 처음엔 특허 출원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레시피니까요. 그런데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두쫑쿠는 결국 두바이 초콜릿의 변형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웠던 거죠. 게다가 이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바이, 쫄득 같은 일반 명사가 들어가 있으니 상표권 등록도 쉽지 않았어요. 이 대표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디저트 특허 출원이 워낙 힘들다며 현실적인 법적 보호의 한계를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을 내놨어요. 독점하지 않았기에 시장 전체가 커졌고 브랜드 인지도도 함께 상승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오픈소스 전략이죠. 몬트쿠키 측은 대신 다른 원칙을 세웠습니다. 타 업체 레시피를 표절하지 않는 것, 그걸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겁니다. 법으로 못 막으면 윤리로 지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두쫑쿠 열풍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너도 나도 제조에 뛰어들면서 주재료인 피스타치오 반죽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죠. 피스타치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합니다. 국내에선 재배가 안 되거든요. 1년 전만 해도 톤당 1,500만 원이었던 수입 단가가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2,800만 원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정확히는 전년 대비 84% 상승한 수치죠. 국회 정의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원가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견과류 코너에 가보면 상황이 더 실감납니다. 피스타치오 품절 안내판이 내걸려 있어요. 재료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행을 쫓아 시작했다가 원재료값 폭등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자영업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열풍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원재료 확보와 대량 생산이 용이한 편의점,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업체들이 유사 상품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접근성이 높아져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언제든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발도 거셌습니다. 소상공인이 힘들게 개발하고 띄운 유행을 대기업이 가로챈다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영업자의 동아줄을 대기업이 끊어버린다. 이름만 바꿔 베끼는 상도덕 없는 행위라는 성토가 이어졌죠.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들이 피스타치오를 싹쓸이하기 시작했어요. 영세 상인들은 재료 수급조차 어려워지는 이중고를 겪게 된 겁니다. 골목 상권의 모처럼 불어온 활기를 유통 공룡들이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습니다.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두쫑쿠 사태는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병웅 변리사는 한국 외식 산업의 후진적 특성을 꼬집었습니다. 인기 레시피를 우후죽순 따라하는 문화라고요. 그는 미식의 나라 프랑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선 레시피와 창작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메뉴명에 창작자 이름을 병기하기도 합니다. 셰프 피에르의 특제 수프, 이런 식이죠. 창작자의 명예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됩니다.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남의 레시피를 베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가 만연해 있죠. 맛있으면 따라하는 거지? 뭐가 문제야? 라는 식입니다. 법적 제재 이전에 창작물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부족한 겁니다. 프랑스 셰프가 한국 외식 시장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도둑들의 천국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법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창작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 그게 먼저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포항 덮죽집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프랜차이즈 업체가 그 메뉴를 도용해서 가맹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원작자는 억울함을 SNS에 호소했어요. 대중의 공분을 샀죠. 여론이 들끓자 해당 업체는 결국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원작자는 그제야 상표권을 취득하며 권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건 여론의 힘이 작용한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모든 자영업자가 이렇게 운이 좋을 순 없죠. 두쫑쿠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의 덥죽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표절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여론에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오늘은 덥죽, 내일은 두쫑쿠, 모레는 또 뭐가 나올까요? 되풀이되는 표절의 악순환,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교훈을 얻어야 할 때입니다. 정부도 손 놓고 있진 않았습니다. 지식재산처는 덥죽 사태를 계기로 2022년부터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소상공인이 상호나 레시피를 출원할 때 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거죠. 상표권이든 특허권이든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법적,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쉽게 베끼지 않는다는 공동체 규범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를 뒷받침할 법적 틀이 마련되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사람들이 따라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소용없습니다. 소상공인의 땀과 노력이 담긴 레시피가 공공재가 아닌 지적 재산으로 존중받는 생태계, 그게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시민의식의 성숙, 이 둘이 함께 가야 합니다. 두쫑쿠 열풍은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지식지산권 보호의 취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소상공인의 아이디어가 보호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외식 산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려 하겠어요? 어차피 베껴갈 텐데 말이죠. 소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원조의 가치를 인정하고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값싸고 편한 곳만 찾다 보면 결국 창작자는 사라집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성숙한 시민의식, 이 둘이 결합될 때 비로소 제2, 제3의 덥죽이나 두쫑쿠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창작의 가치가 보호받는 사회, 그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